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혁신 자체가 출발부터 지금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쉽게 출발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빨리 그 진퇴를 결정해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당을 본인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승전 이재명 책임론, 기승전 이재명 사퇴론도 그렇게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혁신위원장 후보를 복수로 많이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이사장의 사퇴에 대한 후폭풍이 민주당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간 침묵을 지키던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유미 부위원장. 네. 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입장을 봤는데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질 거냐 했더니 묵묵부답이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일단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니까 뭔가 직을 걸지 않겠냐라는 해석을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무한 책임을 당대표로서 이번 인선과 관련해서 진다는 건 당연하지만 이 혁신위의 구성과 또 이 혁신위원장을 정말 민주당의 얼굴로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인물로 내세우는 게 지금 당대표로서 당면한 과제이자 책임지는 자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 의총에서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체가 되면서 성급하게 별다른 수계 없이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번 실수를 복귀하면서 책임 있는 대안을 내세우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세울 어떤 대안이자 과제이지 직에서 내려오는 건 오히려 무책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러나는 거 말고 무슨 책임이 있는지 잘 그거밖에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래경 이사장, 이 혁신위원장의 임명과 관련된 혼선 논란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정도 선구안이면 이런 판단력이면 이 거대 제1야당을 이끌어가기에는 이제 한계에 직면한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들이 당 내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는 게 책임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한국 정치나 건강한 제1야당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는 한 좀 상식 있는 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오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고요. 누가 오건 간에 이재명 대표의 그림자에서 무슨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당원의 권리만 대폭 늘리는 걸 혁신이랍시고 내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정확한 처방은 이재명 대표 사퇴 후 비대위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논란 다시 한번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일 전입니다. 지난 4일 오후 6시에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요. 혁신위원장의 이래경 이사장을 모시고 오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5일 오전 9시 35분 혁신위원장의 이래경 이사장이 임명됐다고 인선을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9시간 뒤 이 9시간 사이에 이래경 이사장이 이전에 썼던 SNS 글들이 막 논란이 됐고요. 그로부터 9시간 후 6시 55분 이래경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지숙 기자. 자, 그러면 이 이래경 이사장을 추천한 인물은 누굴까? 자, 이재명 대표는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최고위원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 나오는 게 송갑석 최고위원이 함세웅 신부에게 추천을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인연이 좀 있을까요? 네, 함세웅 신부 일단 야권의 제야 원로입니다. 일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2019년도에는 이 이래경 이사장과 함께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요.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표적 수사다 이렇게 직접 주장하기도 한 종교인인데요. 네. 이 함 신부 측은 이 이사장
추천 경위를 묻는 한 언론사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 이래경 이사장의 추천 경위 현재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추천을 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또 이해찬 전 대표가 추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송갑석 최고위원은 그날 회의에서 이 이해찬의 이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김지진 변호사. 이해찬의 이자도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럼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떤 인연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이래경 이사장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학연이 있는 걸로 조금 드러나고 학연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래경 이사장이 54년생이고 이해찬 이제 전 대표가 52년생인데 이제 용산고등학교 이제 동문으로 알려져 있고 네. 또 이제 고등학교에 학연이 있는 거고 또 이제 같은 서울대학교 졸업한 동문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동문인 걸로 그래서 학연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뭐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해찬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북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네. 또 민주당 내에서 평화 코드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하던 시기에 이해찬 대표한테 굉장히 구애를 많이 했고요. 당시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이해찬 대표를 지지하던 이때 일정 광장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네. 결국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지지 조직으로 그대로 좀 넘어가기도 했고 더군다나 또 이해찬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부지사로 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관 관계가 계속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볼 때는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가 이래경 이사장을 추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세웅 신부일지 이해찬 전 대표일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원로에게 추천을 받아서 선임 발표 전날에 최고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최고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날 일요일 저녁에 비공개로 최고위원들이 간담회 자리를 가졌고요. 예. 그 자리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이래경으로 한다 이 말을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처음 들었고 장고 끝에 악수 뭐 이렇게 흔히 쓰는 말인데 네. 그것의 전형적인 이해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당의 혁신, 쇄신의 적임자가 누구냐만 봤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먼지털이식으로 검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그렇다 해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한 발언이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어쨌든 최고위원들, 다른 최고위원들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쨌든 그 전날에 선임 발표 전날에 비공개 최고위원을 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외부에서만 협의를 한 뒤에 통보를 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뭐 하루 전에 알려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건 이런 가능하세요? 실무를 막 미주알 고주알 시작 단계부터 최고위원들과 공유하진 않을 거거든요. 다만 이 최고위원들이 하루 전이라도 네. 이래경 이사장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그 부침 자료라고 하죠. 네. 그 검증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공을 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인물이다라고만 퉁쳐버리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결국 이 SNS가 다 드러나게 되면서 이거 근데 검증하고 추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네네. SNS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난리가 나게 된 거니까요. 저는 뭐 하루라는 시간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 절차보다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주도해서 검증을 했을 텐데 검증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 그 무능 그런 부분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송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태가 벌어지고 조금 반성해야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데 네.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게 잘못된 의견이 아니다. 개인의 의견이다 라면서 여전히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감싸고 있잖아요. 네. 물러났습니다만 네. 이게 결국 이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친명계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 그 행태의 끝판왕을
장경태 최고위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고 네. 하루 만에 이 퇴임시킨 인사라면 사실상의 경질이죠.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건 간에 최고 지도부는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자숙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요. 네. 이게 뭐가 잘못이냐? 개인 의견이다. 마치 이걸 검증한 언론과 국민들이 먼지털을 해서 잘못이다라는 투로 말하는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래경 혁신위원장 손잡고 같이 물러나는 게 민주당이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현미 위원장.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사전에 미리 자 이러이러한 분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즘에 검증이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좀 여기저기 좀 알아봅시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하루 전날까지 비밀에 붙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땐 비밀에 붙였다라기보다는요. 네. 이게 최고위와 같이 논의하는 과정은 최소한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시민사회계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발언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이나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인식을 SNS 글에 올렸다는 점은 문제인데 네. 이 이래경이라는 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라는 게 또 있기도 합니다. 민주화에 평생 헌신한 부분이 있고요. 기업인으로서도 상당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 40억 원 정도를 기업에서 물러나면서 다 주식 같은 걸 전환을 했는데 세금을 뺀 나머지는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했던 거죠.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의 혁신위원으로 위원장으로 모실만 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SN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대로 검증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사후적으로 불거져서 본인이 스스로 이 직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뭐 비밀에 붙였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렇게만 폄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검증 부분은 사후라고 이제 치자고요.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추천을 받았을 때는 이래경 이사장이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네. 그렇다면 자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렇죠. 대표도 본인 주장이 센 걸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래경 이사장에게 무엇을 바랬을까? 무엇을 바라고 혁신위원장직을 하기를 바랬을까? 일단 본인이 여러 차례 고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는 이른바 김근태계로 분류가 되는 분입니다. 네. 오랜 세월 후원을 하기도 했고 네. 이른바 민평연계로 해서 민주당의 일정 정도의 지분이 있는 아주 다수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 내 세력이 미비하고 당내 주류라고 할 수 없었던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민평연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가져가면서 새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기업인이란 이미지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종합하고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다가 나머지를 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그나저나 이래경 이사장이 오늘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네, 이래경 이사장 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안 했어요? 네, 본인의 그런 자폭 관련된 표현은 조금 지나쳤다라고 하기는 했지만요. 네. 원인 불명의 일임은 지금도 입장이 바뀐 게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이 이래경 이사장이 마녀 사냥식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자, 선임되고 이래경 이사장으로 선임 발표가 나고 9시간 만에 사의를 했어요. 그럼 그 9시간이 보시기에는 마녀 사냥식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부적절한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인해서 10년 넘은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그 유가족들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사단이 벌어졌음에도 아직까지 본인의 천안함 관련된 망언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극단적이고 더 이 왼쪽으로 치우친 인사를 이재명 대표가 선임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래경 이사장 거치 정리했다고 끝날 일인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루라도 빨리 최원일 함장과 천안함 생존 장병들, 유가족들 찾아가서 면담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 틈만 나면,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민주당 내부에 천안함 비하의 DNA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과거 트위터에 천안함 음모론을 직접 올려놓았었고요. 뭐 조상호 변호사, 이경전 부대변인, 권칠승 수석대변인, 이래경 혁신위원장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서 천안함을 비하하고 그분들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끊지 않는 한 민주당이 천안함에 대해서 또 대북 안보관에 대해서 과연 이 국가의 공인 발표를 속으로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유미 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민지수 기자 설명 들어보면 어쨌든 기자들한테 보낸 입장문에는 뭐 사과는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입장문들 쭉 보면 어쨌든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주장을 굽힐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임명되고 9시간 만에 사임했던 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뭐 물론 본인의 의사도 있었겠지만 당 지도부나 이 대표의 권고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사임하고 물러나는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도 좀 이례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과를 하고 본인이 직에서 내려왔을 땐 왜 직에서 내려왔는지 그 중심을 정확하게 짚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SNS에 올린 글들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안함이 폭침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폭이었다라는 표현. 이 부분 공식 입장과도 다릅니다. 정부의 입장과도 다르고요. 코로나가 미국의 발원지라는 것도 상식에는 상당히 반합니다. 팩트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내 발언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과거의 발언으로 인해서 자리에 물러난다라고 하는 게 맞았던 겁니다. 당의 부담도 되지 않고요. 그런데 모치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한다면 사실 직에서 내려오는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혁신을 한다고 했다가 되려 지금 여러 가지 아침부터 어제부터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되려 개파 간의 갈등만 더 고조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거든요. 네. 자, 이 의원총회 분위기 어떨 거라고 대충 짐작하시지 않으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혁신이 무용론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뭔가 당내 혁신, 공천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입지가 있느냐 사실 부족하죠. 왜냐하면 공천룰은 이미 전당원 투표 등을 통해 가지고 개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개혁을 더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인선부터 난항을 겪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위를 발족시키겠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철회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치권 영역 내의 인사로 그래야 또 검증이 이미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현직 의원들이나 전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선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지 혁신이 얘기만 나올까요?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거취와 관련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거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를 출범하고 그 혁신위를 순항하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은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있고 지금 대안으로 물색되는 여러 가지 대안 카드들이 지금 정치 스케줄이 상당히 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유효한 카드라고 볼 수 있을지 당장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활짝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히 미지수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 자체에 대한 비토는 큰 목소리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본물을 이룰지 이 부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김지진 변호사.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혁신이 어떻게 한답니까? 네, 뭐 들리는 얘기는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원점 좀, 재검토. 살펴본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이제 정치인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제 우상호 의원 또 그리고 박성준 대변인 그리고 지역구를 이제 최근에 서초로 옮겼죠. 또 홍익표 의원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까지 이런 여러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장 변호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각자의 어떤 정치 스케줄도 있어서 네. 조금 고사하고 있거나 좀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하마평에 누가 오르냐 이것보다는 뭐 비명계 이제 한 의원이 한 얘기도 있지만 제발 이번 인선을 하게 된다면 혁신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선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된 그 이래경 이사장에 대해서 좀 보면 그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발언들 굉장히 비상식적 누가 봐도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민주당 쪽에서도 그거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SNS나 이런 사이버상의 악플러? 아니면 소위 뭐 MZ들이 말하는 방구석 여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을 강호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발언하는 것 자체는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어떤 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현재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지 이 과정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뭐 이재명 대표의 사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훨씬 좋을 거고 앞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나온 얘기지만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사인이었을 때와 공인이었을 때의 이 발언의 무게감, 발언의 질은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래경 이사장과 관련해서 상황 설명을 하던 권칠승 수석 대변인 천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이 발언에 대한 후폭풍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요 얘기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권칠승 수석 대변인 방금 보신 것처럼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세는 계속됩니다. 민지숙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권 대변인의 사퇴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얘기는 없었나 봐요? 네, 현장에서 대변인 계속 하실 거냐, 천안함 함장 만날 계획은 없냐, 여당에서 자진 사퇴, 징계 요구 나오는데 어떻게 보냐 이런 기자진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네. 권 대변인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앞서 이 천안함 자폭 발언을 했던 이래경 이사장이 지명 소식에 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 이렇게 불쾌한 심정 숨기지 않으면서 해촉을 요구했거든요. 네. 여기에 권칠승 대변인이 최원일 함장을 향해서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아하.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렇죠. 하지만 천안함 폭행 당시에 최원일 당시 중령 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공격으로 부하 46명을 잃었지만 이 끝까지 퇴선을 거부하며 이 천안함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당 내에서도 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비판이 쏟아져서 조금 전 저렇게 사과 발언을 한 겁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소식인데요. 지금 조금 전 천안함 이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가 네. 이 권칠승 대변인 이 사무실을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의원회관의 사무실이요? 네, 맞습니다. 직접 항의 방문을 해서 문 앞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아버지 같은 함장에 대한 모욕에 밤새 잠을 못 자고 부들부들 떨다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김진인 변호사, 지금 뭐 항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그 최원일 전 함장이요, 권 대변인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어떻게 뭐 어떤 혐의들이 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일단 저런 비상식적인 발언을 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로서 자괴감이 들긴 어쨌든 하지만 고소가 법적으로 이어지긴 네, 하니까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좀 발언을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 이 부분은 어떤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최원일 함장님의 어떤 사회적 평가를 좀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형법상 모욕죄에 좀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전준영 아까 천안함 장병 회장도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하들을 다 구하느라 애썼고 끝까지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함에 남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최원일 함장이 뭐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론 어떻게 보면 확실한 거는 최원일 함장이 어떤 부하들을 죽게 했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 적시의 어떤 명예훼손 이런 걸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지금 법적 평가를 말씀드렸지만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뭐 사과는 했다 하지만 공당의 이제 수석 대변인이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장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최소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이런 선동적인 발언을 수석 대변인이 하고 있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상황이 지금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변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뭘까요? 오늘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 면담 요청 중단하실 계획 있으실까요?
권칠승 수석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는 없으신가요? 권칠승 대변인은 유감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유민 부위원장, 지금 이재명 대표 봤는데 묵묵부답이었어요. 과연 이재명 대표 생각에는 권칠승 대변인에 대한 거취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권칠승 대변인이 실수한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소 시간이 걸린 건 아쉽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발언을 갖고 거취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짚어주셨지만 최원일 전 함장 같은 경우에는 첩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이 다소 부적절한 그 발언을 한 예가 과거에도 있었죠. 네.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는 계기로 삼기도 했었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어떤 또 사과의 행보를 이어나갈지에 따라서 거취 여부도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자,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공교롭게도 현충일 전후로 이런 천안함 관련한 공방이 일면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서행인가, 누구 서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적지에 북한 서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에서 한 점 채워주세요. 공식 입장에서 지금의 딴 사람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입장을 같이 합니다. 장혜선 최고위원. 여기 이제 어제 현충일 추념식 이후에 최원일 전 함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여러 가지 얘기,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달라는 그런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영상, 3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을 봤습니다. 어제의 이재명 대표, 3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전부 다 비겁한 침묵이고 물타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 천안함에 대해서 정말 북한의 폭침이라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 단순히 정부 공식 입장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5.18과 관련해서, 광주와 관련해서 망언하면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징계하지 않습니까? 총선 출마가 막히는 징계까지 내리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경태 최고위원은 권칠승 수석이 혼잣말 한 거라고 비호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나 최고위원이 혼잣말이든 뭐든 혼잣말이라 치더라도 5.18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카메라에 걸렸다면 민주당이 그걸 혼잣말 한 거니까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천안함에 대한 망언이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는데 이경 전 부대변인 당에서 징계 받았나요? 제가 알기로 당 차원의 징계 없었습니다. 지금도 당직 맡고 있죠. 조성호 변호사는 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최원일 함장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외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내려놓겠다는 당연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망언 저지르고 그냥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건가요? 왜 국민의힘은 5.18에 대해서 최고위원까지도 일벌백계하고 징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천안함에 대해서 아무리 막말을 하고 망언을 해도 가벼운 징계조차 내리지 않는지 여기에 저는 민주당의 진심이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장 부위원장,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부분을 수차례 언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공세는 좀 지나치다 이런 입장인가요? 어떤가요?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폭침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다만 국민들께서 천안함과 관련해서 일부 음모론에 부합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부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겸허히 새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안 분위기를 보니까요, 당분간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도 있다고 하는데 또 들어오는 소식은 이 시간에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자기들 주장으로 또 2년 전 9,400만 원 피의 사실을 가지고 강내구 구속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위법 수집된 녹취록 증거만을 가지고 어설프게 그림을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회 수사 2부는 없는 증거를 쥐어짜고 조작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중단 마무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는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지수 기자, 다시 발길을 돌리는 모습 방금 봤는데 현장 상황이 좀 어땠어요? 네, 일단 지난번 청사 로비에서 발길을 돌린 조금 민망한 상황 이번에도 그랬죠.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변호인이 유선 전화로 검사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만나기 어려우면 나라도 올라가겠다, 변호사라도 만나달라 얘기를 했지만 검찰은 협의된 바가 없다라며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송 전 대표는 변호사 면담도 안 되냐라고 변호에게 재차 확인을 받은 다음에 입장 3분 만에 다시 로비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 조사가 거부된 직후 9시 50분에 송 전 대표 자신의 SNS에 이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네. 200자 원고지 22장 분량입니다. 미리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 다 예견을 했는지 곧바로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5분, 10분 정도 단호한 어조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친 송 전 대표는요, 중앙지검 앞으로 이동을 해서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금 전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 송영길 전 대표. 그런데 오늘 자리에서요, 검찰에게 이른바 깡통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반박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걸 두고 검찰은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 갈 때 한국 핸드폰을 폐기했어요. 한국 폰을 로밍했으면 전화 요금도 많이 나오고, 프랑스에서 구글 맵으로 약속 장소를 찾아가거나 뭘 할 때 프랑스 폰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한 유심 카드를 가지고 프랑스 폰을 썼던 거고요.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거 제출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걸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한동훈 장관부터 증거인멸죄로 그건 처벌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김진인 변호사,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반박을 했는데 타당한 반박인가요? 아니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는데, 네.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정당법 제50조의 그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매수죄입니다. 근데 네. 그게 1항하고 2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2항은 이제 돈봉투 사건이죠. 네. 어떤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주고받도록 지시한 사람. 그게 이제 일종의 교사로도 볼 수 있거든요. 교사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2항입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그 2항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맞아요. 자기 사건에 있어서의 증거를 인멸하는 부분은 처벌받지 않는다 맞는데,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조국 정경심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명확하게 밝혔지만 교사의 경우에는 증거 인멸을 할 경우에 그거는 본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타인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죄가 성립한다. 이건 법원도 우리가 명백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도 그 기존에 버렸던 핸드폰에 있던 내용들, 이게 관련해서 교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 사건이니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프랑스에 가서 뭐 구글 앱이나 이런 걸 깔아가지고 이제 한국 폰을 가지고 쓰기가 좀 어렵다. 로밍하면 요금도 많이 나오고. 네. 이런 요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통상 유학 가거나 뭐 장기간 체류할 경우 현지 폰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 제가 이제 공무상 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오시는 뭐 정치인분들이나 유학 오시는 분들하고도 좀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정치인분들은 외국에 유학 가거나 할 때 왜냐하면 한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 도피나 이런 게 아니고 잠시 이제 떠나서 뭐 휴식을 취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 핸드폰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뭐 사람마다 거기에 이제 다를 뭐 수 연락처나 있겠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버리고 가서 새로운 핸드폰만 난 써야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당히 거의 드물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고 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합당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추론을 하자면 마침 유학하게 된 김에 이제 관련 증거들도 있는 이거를 이 핑계에 그냥 다 버려놓고 가서 핸드폰 새 거 만들어 놓고 쓰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와서 약 일주일 정도 쓴 폰을 제출을 한 거잖아요. 이게 법리적으로도 지금 법리적인 설명도 맞지 않고 현실도 맞지 않고 제대로 하려면 기존에 있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제출하는 게 정확한 거지. 지금 이 설명은 전혀 현실적으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김지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분석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윤미 부위원장. 네. 가장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송영길 전 대표는 왜 자꾸 검찰 가는 겁니까? 일단 본인이 프랑스에서 급히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 예정돼 있던 일정을 전혀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본인은 검찰 수사가 좀 초를 다툰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또 한 축에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사실 지난번에도 발길을 돌렸는데 이번에도 간다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시민들께 본인의 입장을 한번 상세하게 전하고 싶었던 의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휴대전화 이 부분 어떤 깡통폰이 제출된 경위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자기가 자기 것을 없애거나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고 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기도 하고 뭐 태영호 의원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본인 휴대전화를 수사 협조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 동안 피 흘린 그 사람들의 성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이 같은 잣대를 보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 의원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었죠. 이진복 수석이 당신 강남에서 공천받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을 엄호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태영호 의원이 그 이후에 일본의 외교청서 등을 두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나온 부분 비판하는 목소리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공천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녹취, 이정근 녹취록과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는 왜 이쪽만 향해서 수사가 되느냐라는 그 형평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도 좀 비슷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판단력이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아닌가. 이게 이 잠잠한 기다림의 시간 견디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수사가 점점 옥죄어 오니까요. 하지만 수사의 순서상 송영길 전 대표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돈 봉투를 만들고 준 사람들, 받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수사한 다음 마지막 퍼즐로 검찰이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후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도 도움이 안 되고 뭐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론에도 도움이 안 돼요. 탈당했다고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를 민주당 사람 아니라고 국민 누가 여기겠습니까? 계속해서 돈 봉투 문제가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뭔가 검찰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처럼 만들고는 싶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식일까? 오히려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본인에게도 낫고 민주당에게도 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의 패널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얘기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수사는 안 하고 정권 사병 역할만 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도 또 나오셨나요? 예. 다음 주 초에 송영길 대표님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이렇게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헌법상 방어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증거인멸로 처벌을 하려면 장관님 먼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말할 필요가 있는 대답인가요? 예. 자, 이렇게 조사를 원하는 송영길 전 대표 언제 과연 조사가 이루어질지 그 시간 저희도 한번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당 인사에 대한 또 다른 뇌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 검찰이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지수 기자, 이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이 또 다른 현금 흐름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 바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다달이 3천만 원씩 2년 동안 이 용돈 성격의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총 액수 모두 합하면 7억 원이 넘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준 돈이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금 검찰은 실제 이 출금 기록과 이동 동선 등을 일부 확인한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정말 이 돈을 이해찬 전 대표에게까지 전달을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장진찬 최고위원, 지금 어쨌든 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었는데 이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하다고 보세요? 돈 줬다는 진술을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얻게 되는 이익이 별로 없잖아요. 처벌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나긴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하나둘 아껴왔던 진실을 이제 주머니 속에서 꺼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쌍방울은 저 이해찬 전 대표와 직접 연관이 있는 무슨 평화재단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아시아 평화재단. 이런 것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정황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관계를 유추해 볼 때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이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기 전에는 누가 뭐래도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경기도 부지사로 임명한 게 이재명과 이해찬이 손을 잡은 증거다라고 정치권에서는 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을 연결 통로로 삼아서 이해찬 전 대표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매달 3천만 원의 거액을 전달했다라는 건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말 그걸 전달했는지 아니면 배달 사고를 내서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운 것인지 그 부분은 추가적인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이 수사로 또 밝혀내야 되겠죠. 장윤 부위원장, 혹시 이해찬 전 대표 측 입장이 혹시 있나요? 일단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연락은 잘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의 흐름과 그 시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돈이 건너갔다는 그 시작점이 2020년 4월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갔다는 건데 총 7억 원이 넘는 돈이 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전 대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떠한 공직도 맡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돈을 줄 동인이 기업으로서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그 돈이 간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가 사실 언론에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공백이 많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은요 어떻게 또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앵커에픽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도 좀 커지고 있고요. 정치권의 정쟁도,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요거 좀 잠깐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네. 오염수 방류 준비가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이 도쿄 전력은요, 이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이 해저 터널에 필요한 바닷물 6,000톤 주입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쿄 전력은 이 1,000m 길이의 해저 터널을 지난 4월에 완공했는데요. 이 공사에 사용한 굴착용 중장비 등을 철수한 이후에는 이 터널 공사가 모두 완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7월 초순이면 실질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갖춰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진인 변호사, 일본 보도를 보니까요, 이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잡힌 우럭에서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이니치 신문 이제 보도인데요. 그 도쿄전력이 지난달에 후쿠시마 그 원전 항만 내에서 잡은 이제 우럭, 그래서 검출을 거기서 이제 방사성 그 물질을 검출을 했는데 그 우럭에서 약 18,000베크렐의 그 방사선 세슘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식품위생법상 기준치인 그 1kg당 1베크렐의 180배에 이제 달하는 수치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장소에 잡힌 이제 쥐노래미 같은 경우에도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어서 좀 계속해서 우려 섞인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도쿄전력 얘기는 당시 그 잡은 구역이 그 바로
그 온전 앞이고 방파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를 여기 오염된 물고기들이 밖으로 방파제 밖으로 나가는 걸 지금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그럼 우리나라 보면 지금 네. 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관련해서 소금 사재기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뭐예요? 맞습니다. 횟집이나 식당에 사용하는 소금 이게 오염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요. 지난달 초부터 이 도매업자들 중심으로 소금을 비축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천일염을 한꺼번에 100만 원어치 샀다 플렉스했다 이런 글도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이 천일염 판매량 오히려 감소해서 사재기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반박 입장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장인찬 최고위원,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데 국민의힘 보면은 자꾸 민주당에서 이 괴담 선동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막 불안해하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는데 좀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이렇게 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명확하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뭐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요. 네. 과학적으로 이제 국제기관이나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검증을 잘 지키는지 살펴봐야죠. 다만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선동이나 괴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전문가들 의견 7번이나 들어가면서 만들었던 보고서의 내용까지 무시하면서 막 선동을 하면 그 피해가 또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이나 어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이 정부에게 검증을 깐깐하게 하라고 하는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막 이 사드 전자파 뭐 튀겨서 다 죽는다 이런 식의 괴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언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이 수준의 괴담을 또 되풀이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국민들의 동요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윤 부위원장 짧게요. 어쨌든 민주당의 반론도 좀 들어봐야 돼서 자꾸 이제 괴담 선동하지 말아라는 비판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원하는 거는 어쨌든 여야가 네. 한 목소리로 국민들 이런 불안감을 좀 잠재워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팩트와 객관적 수치에 근거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계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슘이 1,800배 가량 검출된 우럭이 잡혔다는 것 국내 언론이 지적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본의 현지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는 조치만으로 이런 소극적인 조치만으로 국민 불안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여당과 같이 협업해야 되겠지만 네. 이 기본적으로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체계에서 아예 수입을 잠정 조치를 하자. 그리고 방류하는 것도 잠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가져가다고 하지만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윤석열 정부가 좀 보여주기를 강구해 봅니다. 자, 어쨌든 뭐 정쟁보다는요,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을 더 합쳐서 요 일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른바 또래 여성 살해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이코패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자, 진단 검사 지금 뭐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네,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40점이 최고점입니다. 네.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 판정이 나는데요. 네네. 이 정유정 검사 결과 구체적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상 범주를 넘어섰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한 단독 보도에는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 판정이 나는 25점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전과가 없다면 25점 넘긴 어렵지만 일반 범죄자의 평균 수준보다는 높은 점수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성향 때문일까요? 지금 정유정이요, 유치장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려졌는데, 야, 잘 먹고요, 잘 잔답니다. 꼭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자였고 예. 그 혼자 사는 여자가 살던 집은 일단은 지금 빈 상태고 당분간은 예. 그리고는 지금 정유정이 챙긴 것은 피해자의 물건들이었거든요. 뭐 휴대폰이나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여전히 피해자 것을 정유정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아마도 검거되지 않았으면 그 피해자인 양 일정 부분 그 집에서 생활했을 수는 얼마든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김진희 변호사, 지금 유치장에서 잘 먹고 잘 잔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이수정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피해자, 이게 발각되지 않았으면 피해자의 집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도저히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구속된 이제 피의자를 접견을 가면, 교도소 접견을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요즘 잠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하면서 뭐 밥을 못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지금 정유정 씨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자고 구치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살해당한 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이 최초에 신고하신 택시기사분 지금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른 좀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